강화도 앞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먼 바다로 나아갔고 그 배전에는 왕씨 성을 가진 사내들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왕족이었던 이들, 500년을 이어온 그 찬란한 핏줄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던 그 새벽, 하늘에선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조차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내려다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리고 그 무렵 먼 삼척 땅에서는 폐위된 마지막 왕이 홀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날의 비극을 단 몇 줄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500년, 29명의 왕이 그 자리를 거쳐갔고 누군가는 영광 속에서, 누군가는 치욕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거란의 철기가 몰려오던 귀주의 벌판에서, 몽골의 화살이 빗발치던 강화도의 갯벌에서, 그리고 위화도에 불어난 강물 앞에서. 고려라는 이름은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500년을 버텼던 나라가 어째서 그토록 허망하게 쓰러져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500년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잠드는 글방입니다. 918년 6월, 철원의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태봉국의 수도였던 그곳, 궁예가 세운 거대한 궁성의 처마 끝에서는 여름밤의 습한 바람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밤 아래 성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밤이 지나면 해가 뜨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어둠이 지나야만 비로소 새로운 해가 뜬다고 믿었습니다. 고려사 태조세가는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궁예의 복정이 극에 달했다고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며 관심법이라는 이름 아래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다 하였고 의심이 가는 자는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마저 그 손에 죽었으니 궁성 안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 하나의 이야기가 은밀히 떠돌았습니다. 도선대사가 남긴 예언. 마른 거울, 한자로 고경이라 적는 그 낡은 거울에 문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새겨진 글자는 왕이었고 그 아래에는 건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후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해 6월의 어느 밤 홍유와 배현경, 신순겸과 복지겸 이 네 사람이 왕건의 처소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왕건은 그때 41살이었습니다. 송악, 지금의 개성지역 호족의 아들로 태어나 궁예 휘하에서 장수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이미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시중의 자리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내 장수가 갑옷을 입혀주려 하자 왕건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거사가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것이요. 성공한다 해도 주군을 배반한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니 어찌 가벼이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역사는 이미 그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건은 갑옷을 걸쳤고 그날 밤 철원의 궁성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궁예는 도망쳤고 며칠 뒤 평강 산골에서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륵을 자처했던 왕의 최후치고는 너무도 쓸쓸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라가 섰습니다. 고려. 왕건이 선택한 이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 그 찬란했던 북방의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꿈이 두 글자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는 철원이 아닌 송악으로 옮겨졌고 왕건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세 개의 나라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후백제의 견훤이 버티고 있었고, 동남쪽에는 기울어가는 신라가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왕건의 고려는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더 나아가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했습니다. 936년 9월, 마침내 그 과업이 완수되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스스로 나라를 바쳐 항복했고, 후백제는 내분 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훤의 아들 신검이 항복해 왔을 때 왕건은 70살이 다 된 견훤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한때 남쪽의 절반을 호령하던 그 노장은 아들에게 배신당한 채 왕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후삼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왕건은 그의 겨울, 통일의 기쁨을 만끽했을까요? 기록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로부터 불과 7년 뒤인 943년, 왕건이 6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후대의 왕들에게 남긴 10가지 가르침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 이 10개의 조항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고려의 설계도이자 왕건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통치의 본질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부처의 가호에 힘입어야 한다. 왕건은 불교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불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절을 세우고 승려를 공경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 이것이 첫 번째 조항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사찰은 도선이 산수의 순력을 살펴 정한 곳에 세워야 한다. 도선대사, 앞서 마른 거울에 예언을 남겼다던 바로 그 승려입니다. 왕건은 풍수지리를 깊이 믿었고 땅의 기운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이 손상되어 왕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왕위 계승은 적자를 원칙으로 하되 적자가 불초하면 인망 있는 자에게 전하라. 이 조항은 후대에 수많은 피바람을 불러올 씨앗이 되었습니다. 적자가 아닌 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그것이 훗날 고려 왕실의 골육상잔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이게 되리라는 것을 왕건은 알았을까요? 넷째,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니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본받지 말라. 다섯째, 서경을 중시하라. 서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왕건은 평양의 지덕을 높이 평가하여 왕이 1년에 100일 이상 그곳에 머무르라고 명했습니다. 고구려의 옛 수도, 그곳에 대한 왕건의 집착은 고려라는 국호에 담긴 북방에 대한 열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섯째,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중히 여기라. 이 두 행사는 고려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례가 되었고 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곱째,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간언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며 백성의 부역을 가볍게 하라. 여덟째, 차연 이남의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 이 여덟 번째 조항은 후대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현 이남, 그러니까 지금의 충청남도 일부와 전라도 지역 사람들은 지형이 배역의 형상이니 벼슬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왕건의 진짜 뜻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삽입된 것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이 한 조항이 고려 500년, 나아가 조선 500년의 지역 갈등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홉째, 관리의 녹봉은 나라의 형편에 맞게 정하라. 열째, 널리 경사를 읽어 옛것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하라. 이것이 훈요 10조의 전부입니다. 왕건은 이 10가지 가르침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943년 5월,
개경의 궁궐에는 초여름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왕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25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세운 나라, 그 나라의 미래를 10개의 조항에 담아놓은 채 고려의 첫 번째 왕은 마지막 잠에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설계도는 완벽했을까요? 역사는 그 질문에 대해 500년에 걸쳐 답을 내놓게 됩니다. 불교는 고려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지만 훗날 그 기둥이 너무 비대해져 나라를 좀먹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방에 대한 열망은 고려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외침의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943년의 개경에서 왕건의 아들 해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려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젊은 나라였습니다. 철원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던 그날로부터 25해, 마른 거울에 새겨졌다는 예언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나라는 이제부터 500년의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여정의 첫 번째 정점, 고려가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선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주 1019년, 그 벌판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1019년 2월 1일, 귀주의 벌판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벌판 한쪽에는 고려군이, 반대쪽에는 거란군이 진을 치고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리,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그 긴장 속에서 한 노장이 말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감찬, 그때 그의 나이 71살이었습니다. 고려사전료는 이 노장군에 대해 흥미로운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그의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당시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며 말하기를 문곡성이 보이지 않더니 고려에 가 있었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후대의 영웅을 신비화하기 위해 덧붙여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19년 그해 2월 71살의 노인이 고려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귀주 벌판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란, 스스로를 요나라라 칭했던 이 북방의 제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93년 소손영이 이끈 80만 대군이 밀려왔을 때였습니다. 물론 80만이라는 숫자는 과장이었겠지만 그 위세만은 실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때 고려의 서희가 단판을 벌여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낸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1010년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개경까지 함락되었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거란군은 개경의 궁궐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지만 그 불길에 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18년 거란은 세 번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배압이라는 장수가 10만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더 이상의 협상도, 더 이상의 타협도 없이 이 작은 나라를 대우제국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이 상원수로 임명되었고 강민첨이 부원수가 되어 20만 대군을 이끌고 적을 맞이했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 역시 과장이 섞여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이 땅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결연한 각오였습니다.
강감찬은 먼저 흥화진에서 적을 막았습니다. 고려 사전료는 이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강감찬이 큰 가죽 주머니로 냇물을 막아두었다가 거란군이 건너려 할 때 터뜨렸다고.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거란군은 혼비백산했고 그 틈을 타 고려군이 돌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수공이라 부르는 이 전술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이른한 사례 노장이 이를 현장에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그의 경륜과 담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배압의 거란군은 흥화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개경을 향해 진군했고 고려 조정은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또다시 수도를 내주어야 하는 것인가? 8년 전의 악몽이 반복되는 것인가? 하지만 강감찬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이 깊숙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란군이 개경 근처까지 왔을 때 그들의 보급선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험한 산악 지형을 넘어 먼 길을 온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급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결국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감찬이 움직였습니다. 1019년 2월 1일 귀주 퇴각하는 거란군을 강감찬의 고려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주 벌판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사전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비바람이 불어와 거란군의 얼굴을 때렸다고,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활시위를 당기려 해도 비에 젖은 시위가 늘어지고 말발굽은 진창에 빠져 제대로 달릴 수 없었다고. 하늘마저 고려의 편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려군이 일제히 돌격했고 지친 거란군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투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 돌아간 자가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중 수천. 이 숫자가 얼마나 참혹한 패배인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란 역사상 이토록 처참한 패배는 없었습니다. 소배압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갔지만 그의 명성은 그 벌판에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귀주대첩. 후대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와 함께 한민족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새롭게 썼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예군이 귀주 벌판에서 몰살당한 이후 거란의 국력은 회복되지 못했고 이후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북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송나라 거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시아의 삼강체제, 그 한 축을 고려가 당당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강감찬은 개선 장군으로 개경에 돌아왔습니다. 고려사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종이 직접 영파역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다고. 왕이 신하를 마중 나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이른한 살의 노장군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왕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날 개경의 하늘은 맑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흐렸을까요? 기록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날 개경거리에 늘어선 백성들의 함성, 그리고 그 함성 속을 말을 타고 지나가는 백발의 노장군의 모습뿐입니다. 8년 전 이 도시는 거란군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궁궐은 불탔고 왕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치욕은 씻겨졌습니다. 귀주 벌판에 쏟아진 비와 함께 강감찬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021년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비단으로 수의를 만들지 말라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이 쓰러지는 것을 본 사람의 유언치고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호사스러운 장례를 위해 쓰일 비단이면 전쟁터에서 얼어 죽어가는 병사 몇 명의 옷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그의 검소한 장례가 아닙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귀주 벌판에 몰아친 비바람, 그리고 그 비바람 속에서 고려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른한 살로장의 결단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강감찬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도 뜻을 모으면 거대한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늙은 몸이라도 나라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종은 전후 복구에 힘썼고 그의 아들과 손자대에 이르러 고려는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관료제가 정비되고 학문이 융성했으며 불교 문화는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고려 청자가 빚어지고 팔만대장경의 초판이 완성된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고려 문치주의의 전성기라 부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혼란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고려가 문치주의의 찬란함 속에 취해 있을 때 북방의 초원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몽골. 그 이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200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수레바퀴가 고려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삼별초 1270년 몽골에 맞서 끝까지 싸운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270년 6월 강화도의 바닷바람은 그의 여름에도 여전히 짠내를 머금고 불어왔습니다. 39년 고려가 이 작은 섬에 웅크리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1232년 몽골의 첫 번째 침입이 시작된 이래로 고려는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항전을 이어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몽골 기병대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초원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자란 그들에게 파도치는 바다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39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육지의 백성들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탄 마을과 시체의 산만이 남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산속으로 섬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몽골 침입기의 피해는 읽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이가 김윤우의 화살에 쓰러졌을 때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몽골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강화도의 조정은 그 사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씁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갈 때 강화도의 권문세족들은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무신 정권의 수장이었던 최씨 일가는 섬 안에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전쟁을 장기화시켰다고. 그들에게 전쟁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몽골과 화친하면 왕권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러나 39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268년 무신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 이면이 죽고 그 아들 임유무가 뒤를 이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원종은 몽골에 직접 가서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돌아왔고 화친의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270년 6월 마침내 그 약속을 이행할 때가 왔습니다. 환도. 39년 만에 수도를 되찾는다는 것, 그것은 기쁜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화도에는 삼별초라 불리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야별초에서 출발하여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고 여기에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쳐 온 자들로 구성된 신의군까지 합쳐진 이 군대는 무신정권 시절 최씨 가문의 사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개경환도는 곧 자신들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몽골에 굴복한다는 것, 39년간 싸워온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 삼별초의 장수 배중소는 환도령이 내려진 그날 병사들을 모아놓고 외쳤다고 합니다. 고려사 반영열전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배중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개처럼 몽골에 굴복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의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원종의 환도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왕족 중 한 사람인 왕혼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 강화도에서 독자적인 정부를 선포한 것입니다. 반역이었습니다. 고려의 정통 조정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삼별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항쟁이었습니다. 몽골에 무릎 꿇은 왕을 따를 수 없다는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둘 중 어느 편이 옳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해 6월 고려는 둘로 쪼개졌다고. 그러나 강화도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개경의 조정과 몽골 연합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중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화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자. 진도로 가자. 그곳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고 항전을 이어가자. 천여 척의 배의 병사와 백성들, 그리고 강화도에 있던 재물과 양식을 싣고 삼별초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270년 8월 진도에 도착한 삼별초는 용장산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 이 성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견고한 방어시설이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 수군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고 산세를 이용한 성벽은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이곳에서 반년이 넘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고 일본에까지 사신을 보내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고려 조정에 대한 반란군이 외국에 사신을 보낸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정통 정부로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은 응하지 않았고 남송마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삼별초에게 손을 내밀 나라는 없었습니다. 1271년 5월 마침내 고려 조정과 몽골 연합군이 진도를 공격해 왔습니다.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과 힌두가 이끄는 몽골군, 도합 만여 명의 병력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삼별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전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장산성은 함락되었고 배중소는 전사했습니다. 고려사는 그의 최후에 대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중손이 죽고 왕혼도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이 세운 정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삼별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 남쪽으로 제주도로 도망쳤습니다. 김통정이라는 장수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제주도, 그곳은 당시 탐나라 불리던 섬이었습니다. 삼별초의 잔존 세력은 이 섬에서 마지막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항파두리에 성을 쌓고 다시 한번 저항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붉게 타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1273년 4월 여몽연합군이 제주도에 상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고 더 철저한 진압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김통정의 삼별초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항파두리성은 함락되었고 김통정은 자결했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3년, 강화도에서 봉기한 날로부터 제주도에서 최후를 맞은 날까지 삼별초가 버틴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39년의 강화도 항쟁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은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반역이었든 항쟁이었든 외세의 압력 앞에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으려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삼별초의 패배와 함께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고려는 본격적인 원간섭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야 했고 왕의 이름에는 충자가 붙어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하는 식으로 원나라에 대한 충성을 표시해야 했습니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었고 그것은 곧 신하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관제도 바뀌었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첨입으로 이름이 낮춰졌고 상서성은 폐지되었습니다. 원나라 제도를 따라 고려의 품계와 관직이 한 단계씩 격화되었습니다. 독립국의 체제가 아니라 제후국의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 원나라는 고려의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내정에 직접 간섭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원정을 위한 임시기관이었지만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고려를 감시하는 기구로 남았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동북아 삼강의 한 축으로 당당히 서 있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훈유 10조에서 꿈꾸었던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의 그늘 아래서 고려는 서서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1270년의 강화도 바닷바람은 그래서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해 여름, 환도령을 거부하고 남쪽으로 떠나는 삼별초의 배를 바라보며 강화도에 남은 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을 반역자라 손가락질했을까요? 아니면 차마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역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날 이후 고려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변질된 고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화도 1388년 압록강 물이 불어나던 그 여름밤의 이야기입니다. 1388년 4월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 위화도에는 5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시작된 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연일 비가 쏟아졌고 압록강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병사들의 군복은 젖어서 마를 날이 없었고 말들은 진창에 빠져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섬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불어나면서 점점 좁아지는 땅 위에서 5만 명의 사내들은 불안한 눈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요동입니다. 명나라의 영토. 그들은 그곳을 정벌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원 간섭기가 끝나고 고려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공민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1351년에 즉위한 공민왕은 원나라의 쇠퇴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함경도 일대를 수복했습니다. 그때 선봉에 섰던 젊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성계, 쌍성 총관부 수복 당시 그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요 말을 타면 바람처럼 달렸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개혁 시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이후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창궐을 막아내며 고려 최고의 명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374년 공민왕은 측근 홍윤과 최만생에게 시해당했습니다. 왕비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뒤 시리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던 왕의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고려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우왕이 즉위했지만 실권은 권신들에게 있었고 개혁은 중단되었으며 나라는 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고려 조정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최영이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장군, 청렴하기로 이름 높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가르침을 남긴 그는 구세력인 권문세족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른 이들, 성리학을 신봉하며 새로운 질서를 꿈꾸던 이들, 정도전, 조준, 정몽주 같은 이름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무장으로서 최영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신진사대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그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채 자신의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야망을 품고 있었는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1388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그해 2월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고려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천령 이북이라면 함경도 일대 공민왕이 힘들게 되찾은 땅이었습니다. 고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최영이 나섰습니다. 명나라의 오만함에 분노한 그는 우왕에게 진언했습니다. 이참에 요동을 쳐서 명나라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4월 요동 정벌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영이 팔도도 통사가 되어 전군을 지휘하고 이성계가 우군도 통사로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출정 전부터 이 원정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한 것이 바로 사불가론, 네 가지 불가한 이유입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하다. 명나라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원을 통일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국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고려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농번기에 백성을 징발하면 농사를 망치고 무더운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면 전염병이 돌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병법의 기본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먼 곳을 정벌하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 것이다. 당시 고려의 해안가는 왜구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력군이 북쪽으로 떠나면 남쪽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적을 치러 갔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넷째, 지금은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높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원정군이 출발한 뒤 장마가 시작되었고 이성계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은 이 모든 반대를 물리쳤습니다. 늙은 장군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최영은 명나라를 쳐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우왕도 그를 따랐습니다. 이성계는 결국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5만 대군이 개경을 떠나 압록강을 향해 행군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 5월 원정군은 압록강 하구의 이 작은 섬에 발이 묶였습니다. 강물이 너무 불어
도저히 건널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비에 젖고 말들은 지쳐 쓰러지고 군량미는 축축하게 젖어 썩어갔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한번 상소를 올렸습니다. 회군을 허락해달라고. 이대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것이라고.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최영과 우왕은 회군을 불허했습니다. 전진하라는 명령만이 내려왔습니다. 위화도의 빗속에서 이성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명을 따라 강을 건너 요동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왕명을 거역하고 회군할 것인가? 전자는 전멸이요. 후자는 반역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면 충신으로 죽을 것이고 후자를 선택하면 역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1388년 5월 22일 이성계는 군대를 돌렸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군대를 돌린 것, 그것은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불가론,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 개경을 향해 남하하는 군대 앞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은 급히 방어 태세를 갖추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회군하는 이성계의 군대는 요동으로 향하던 고려의 주력군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6월,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최영은 체포되었고 우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최영의 최후는 쓸쓸했습니다. 고려사는 그가 처형되기 전 남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걸어라. 그러나 이성계, 그자가 3년 안에 반드시 역심을 드러낼 것이니 두고 보라. 늙은 장군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388년 12월 최영은 처형되었습니다. 73세 나이였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가르쳤던 청렴하고 강직했던 노장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뒤 고려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위화도에서 군대가 돌아선 그 순간 500년 왕조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충이란 무엇일까요? 최영은 왕명을 따르는 것이 충이라 믿었습니다. 설령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신하된 자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미 충이라는 가치를 넘어선 곳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 둘 중 누가 옳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1388년 위화도에서 군대가 돌아섰다고, 그리고 그 회군과 함께 500년을 이어온 왕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고. 다음 장에서는 그 마지막 숨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영이라는 거목이 쓰러지고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탱하던 정몽주마저 선주교의 돌바닥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1392년 7월 왕씨의 시대가 저무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1392년 7월 17일 개경의 수창궁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장한 병사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하게 오가던 내관들의 발걸음도 궁녀들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양왕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389년 이성계 일파에 의해 창왕이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 공양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 아니라 허수아비였습니다. 실권은 이미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3년, 공양왕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왕좌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기울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아침, 백응염을 비롯한 대신들이 수창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옥세를 요구하는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양왕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줄 신하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옥세를 내주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는 그 순간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났다고. 그리고 그날 이성계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500년 왕조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474년이었습니다.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운 이래로 29명의 왕이 그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영광의 시대도 있었고 치욕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귀주대첩의 승리도, 몽골 침입의 참화도, 원 간섭기의 굴욕도 모두 그 500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날 아침 수창궁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조가 교체된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핏줄은 위협이 됩니다. 언제든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와 그의 측근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공양왕은 폐위된 뒤 원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394년 공양왕은 삼척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교살되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50살, 지천명의 나이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기록이 전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왕씨 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려사와 태조실록은 이 대목에서 서로 다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사는 조선 왕조에서 편찬한 것이니 새 왕조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태조실록은 이성계를 영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의 규모입니다. 강화도와 거제도 앞바다. 왕씨 일족은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고려의 왕족이었던 사람들, 그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배에 실려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장되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성을 바꾸어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씨로, 옥씨로, 혹은 다른 성으로. 왕씨로 남아있다가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왕조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은 그토록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먼 바다로 나아갔고 그 배전에는 왕씨 성을 가진 사내들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그날 바다에 던져진 왕씨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늙은 노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라고는 오직 왕씨라는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혹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공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린 이성계는
조선의 태조가 되었지만 그의 말년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왕자의 난을 겪어야 했고 결국 왕위를 빼앗기다시피 셋째 아들 이방원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최영이 죽기 전 남겼다는 예언, 이성계가 3년 안에 역심을 드러낼 것이라던 그 말은 적중했지만 그 이후의 일까지 예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려가 남긴 것, 500년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에 맞서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새긴 8만 여장의 목판. 그것은 지금도 합천의 인사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판목 하나 뒤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교한 목판인 쇠물. 그것을 만든 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정성은 지금도 해인사의 장경각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가 있습니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입니다. 1234년에 인쇄된 상정고금 예문은 비록 현존하지 않지만 그보다 조금 늦은 직지심체 요절은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기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활자를 하나하나 주조하고 그것을 조합하여 책을 찍어내던 기술은 고려에서 시작되어 조선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려 청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오묘한 빛색, 하늘빛도 아니고 바닷빛도 아닌 그 빛깔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송나라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며 천하제일이라 감탄했다던 그 자기. 상감 기법으로 구름과 학을 새겨 넣은 청자들은 박물관의 유리관 안에서 지금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땅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이름 코리아. 그 시작은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1392년에 멸망했지만 코리아라는 이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만은 여전히 이 땅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의 세월이 남긴 것은 그것입니다. 8만 대장경과 금속 활자, 청자와 코리아라는 이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왕건의 꿈과 강감찬의 승리, 삼별초의 저항과 최영의 충절, 그 모든 것이 500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 부를 수도 있고 비극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영광과 비극이 뒤섞여 있으니까요. 1392년 7월 17일 수창궁에서 옥새가 넘겨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한 시대가 끝난다는 쓸쓸함이었을까요? 기록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날 이후에도 해는 떴다가 졌고 계절은 바뀌었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어갔다는 사실뿐입니다. 고려가 있든 조선이 있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왕조는 바뀌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영웅은 죽어도 이야기는 남는다는 것.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것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해인사의 장경각에서, 박물관의 유리관 안에서, 그리고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서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철원에서 시작된 꿈이 개경에서 피어나고 강화도에서 시들어 마침내 바다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500년. 그 세월의 무게를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드시는 분들의 꿈속에서 고려의 하늘이 잠시나마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비 내리던 귀주의 벌판도, 파도 치던 강화도의 바다도, 안개 자욱하던 위화도의 새벽도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잠드는 글방이었습니다.